자, 제가 어제도 좀 강의를 하는 바람에 원래 목소리가 또릿또릿하고 그 옷꽃을 굴러가시 막 한데 약간 좀 맛이 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17페이지에 문제 하나를 빼먹고 했네요. 44번 보겠습니다. 44번.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읽어볼게요. 총 투자액이 50억인데 그 중에서 20억 원은 은행에서 빌렸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20억.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내 돈은 30억 투자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버는 돈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20억 원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10%랍니다. 요거의 10%라는 얘기죠? 10%고, 그 다음에 차입금 20억 원의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의한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어쨌거나 은행한테는 이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금은 다 갚아야 되고, 뭐만 주면 된다고요? 이자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를 무시합니다. 뭘 무시한다고요? 세금 효과를 무시해요.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순영업소득 자체가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알겠죠?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그러니까 1년 만에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이 8억이라는 얘기죠? 이 8억에는 내가 가져갈 소득과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요? 1년 동안 8억 벌었는데 그 중에서 은행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억 원의 10%하면 얼마라고요? 2억이죠? 2억 줘야 되겠네요. 얼마 줘야 돼요? 2억. 그러면 8억 중에 내가 가져갈 게 얼마라고요? 6억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은행에서 20억 빌렸는데 은행한테 줄 돈 얼마밖에 안 돼요? 2억밖에 안 되니까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총자본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총자본 수익률은 이 전체 합친 거 있죠? 50억 분의 8억입니다. 50억 분의 얼마라고요? 8억.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죠?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30억. 그리고 내가 가져갈 돈 6억이죠?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은 얼마냐면 16%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16%. 그 다음에 내 지분 수익률은요, 자, 2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이렇게 되면 되죠? 네? 자, 쉬울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은 뭐고, 오염이 뭐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은 뭐고, 오염이 뭐냐.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들어보세요. 자, 일단 수익률이 뭐냐면, 수익률은, 자, 투자액에 비해서 보통 연간 단위로, 무슨 단위라고요? 연간 단위로 어느 정도 벌었냐, 아니면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예컨대,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했더니 1년 동안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죠? 맞지 않나요? 요거를 뭐라고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수익률. 자, 근데 어디 갔어요? 이거 노란색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요 1억을 뭐라 하냐면 이걸 투하 자본이다. 무슨 자본이라고요? 자, 집어 던진 자본을 뭐라고요? 투하 자본이다. 그 다음에 요거 500만 원을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그냥 순수익 하면 항상 비용을 뺀 겁니다. 번 돈 중에 뭘 뺀 거라고요? 비용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뭐 벌어서 뭐 비용 뺄 건 별로 없겠죠? 맞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거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1억 투자했는데, 그럼 1년 동안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죠? 5% 이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수익률. 근데 1년 후에 500만 원 찾아 썼습니다. 찾아 썼는데, 그러면 1억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다.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또 이자를 또 주겠답니다. 그럼 요때도 결국 1억 투자도 500만 원 번 꼴이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요것도 몇 프로라고요? 5%다. 이런 식으로 매년 단위로, 뭐라고요? 매년 단위로 기초의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네모를 딱 쳐볼게요. 딱 쳐보자. 이렇게 수익.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노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량진에 가면은 학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학원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량진. 자, 노량진에 가면 학원이 많으면 고시원 같은 것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뭐 거기서 먹고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나도 뭘 하겠다고요? 고시원 사업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갔더니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라고 간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10%보다 높은 것들은 자꾸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꾸 투자 금액이 커지니까 얘는 똑같다면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 10%가 안 되는 것들은 싸게라도 팔려고 하죠? 문 얘기하겠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투자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자, 이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하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도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간혹 가다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시세 잘 모르고 좀 싸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은요, 뭐 금매로 좀 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이민 가려고 좀 싸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게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요 부동산입니다. 얘가 이제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인데, 얘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얼마 정도요?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죠? 맞죠? 매년 20%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해요. 당연히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투자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죠? 투자하려고 하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얘가 얘보다 클 경우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다만 의심스러운 게 여기가 왜 10% 정도 형성되어 있냐, 요거는 약간 의심스럽지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거 이상 벌 수 있다면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해고 1년 동안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서 자,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팔려고 내놨죠. 그때 어떤 놈이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딱 보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아주 수익이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팔려고 내는 거니까 그래도 얼마 줄래 했더니 이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꺼져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아파트를 금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제 가격 받고 팔려고 하겠죠?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알겠죠? 요거는 이따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겠죠? 어디일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10%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이 아무리 금매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팔을 땐 비싸게 팔겠죠? 그 다음 사람은 정상적인 수익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처음에만 장사 잘하지. 이 사람이 팔 때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권리금 많이 받고 팔겠죠? 그 다음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수익률 받고 못 얻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언더스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간단한 논리 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오염은 또 뭐냐? 오염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가능성 있죠? 이거 오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했을래나요? 간단히 예측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래상,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부동산에 이렇게, 자,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고시형 경기가 좋을 수도 있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 얼마라고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죠?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 된답니다.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했을 테니까, 자, 이렇게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있죠? 이렇게 해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나옵니다.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20%다.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잡으세요.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서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경기 나쁘면 100만 원까지죠.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술집이라고 간주해보자. 무슨 집이라고요? 고시원이 아니라 술집이라는 얘기죠. 그럼 1억 투자해서 술집 경기가 좋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얼마라고요? 8천. 보통 일경우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있죠? 그럼 이거 나옵니다. 2천만 원.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어쨌거나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라고요? 20%죠? 그죠? 근데 얘는 기대 수익 2천만 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잘하면 대박. 쪽박 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작은 걸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술집처럼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자, 그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주겠답니다. 나빠도 5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죠?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오염이 없다 해줍니다. 알겠죠?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요, 무위험 수익률 해줍니다.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걸 뭐야? 오염이 작다.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건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맨 먼저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금융적 위험, 세 번째는요 법적 위험이다, 네 번째는요 인플레 위험, 마지막으로요 유동성 위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크게 벗어나기도 하고 작게 벗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업상 위험은 그야말로 자 요 사업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 사업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 뭐라고요?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장 위험이다 해갖고 자 이 고시원 경기가 나중에 침체가 될 수 있죠. 그럼 크게 손해 볼 수 있네요. 이런 걸요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맨날 운영을 개판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직원들 맡겨놓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하면 대화인데요. 이러면서 크게 손해날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다 해갖고 나중에 고시원 차렸는데 나중에 그 옆에다가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차려놨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기분 나빠서 안 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나거나 아니면 이익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아까 지렛대 효과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만큼 일반적으로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죠. 근데 그때 제가 오염이라는 얘기는 했어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오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건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저 지역이 원래는 상업지역이라서 잘 됐는데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죠. 이런 거라든가 정부 정책이 변할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는 부동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가라는 게 물건의 가격이죠. 여기서 물건이라는 게 실물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에요? 화폐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화폐가 아니죠. 실물 자산 아닙니까?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손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걸 인플레이를 방어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싼 바람에 때는 은행에 빌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따가 하겠지만 변동금리 형태로 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이 막 이자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따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려고 내놨다. 그러면 아파트는 자주 팔릴 수 있는 거죠. 금방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러면 돈이 급하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네요. 이런 걸 답으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볼게요. 이 지역은 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여기 좀 의심스럽네요. 그죠? 어떤 지역은 더 높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경영학의 재무 관리에서 다 나온 것들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3%라고 간주해 보자. 몇 프로라고요? 3%. 근데 자 이 저축은행에 가시면 은행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높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왜 이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자, 좀 높아요. 그다음 한 5% 정도 한다고 쳐보자. 왜 이렇게 높으냐면 이 저축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나 뜯길 염려도 있습니다. 알겠죠? 뭐하러 여기다 이금합니까? 여기다 이금하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이자는 더 준다고 하면 더 준다면 여기다 예치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하겠네?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투신사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라든가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보면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MVP 60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평균 수익률 한 7%, 8% 됩니다. 진짜입니다. 요거보다 좀 낮지만 근데 여기는 한 7%, 8%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신탁사한테 돈을 투자하는 것은 걔네들이 그 돈 가지고 지들이 주식에 막 투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걔들 스스로 빼고 나한테 넘길 돈이 많아져요? 많아진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요 나는 투자된 금액도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투자를 맡긴 겁니다. 신탁이 뭐라고요? 맡긴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8% 정도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약간 못 미치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장 평균 수익률이 점점 올라갔죠?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나고 상품으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 잡았을 때 3%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 갈수록 왜 점점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 외에도 추가로 얼마라고요? 2% 정도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외에도 추가로 얼마라고요? 5% 정도를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부동산도 아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뭐라고요? 무위험률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무위험. 근데 부동산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아까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그거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추가로 받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오염 할증률이다 집니다. 뭐라 한다고요? 오염 할증률.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는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자,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 그동안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료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무위험률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제1금융권에서의 예금시장 있죠? 예금시장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뭐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자, 여기서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자,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여기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런 위험은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내가 운영 못하면요. 그게 손해보는 거죠?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죠?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요. 그게 손해보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죠? 그죠? 그 쥐가 잘하면 이 위험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갑자기.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손해나는 거죠?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가 아니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이걸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자,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요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이죠? 예,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왜 저축은행에서는 이 수익률이 올라가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장에서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시장 가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거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맨 아래 보겠습니다. 요거 안 했네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된다.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물건 10개를 구입했는데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물건 5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럼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받으면 누가 손해요? 투자자가 손해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로 있다면 요것도 받아내려고 안 받아내려요?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요걸요 휘셔의 효과다 집니다. 알겠나요? 자, 이 사람은 요에 한마디 해갖고 자, 아주 그 경제학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H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 요거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시장 전체에서의 체계적 위험이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따 장하다 할 건데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요건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나요?
다만 평균 잡았을 때 10%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면 필연적으로 오염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그거를 오염의 1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오염의 처리 방법이다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오염의 처리 방법을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오염의 뭐라고요? 지금 제 이름은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시면 맨 앞에 이름 써 있습니다. 나를 뭐 어디 처리할 일이니까 내가 쓰레기입니까? 처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의 처리 방법이다 해줘야 돼요. 무슨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무슨 첫날 봤는데 날 처리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염을 어떤 형태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오염의 처리 방법이라는데, 오염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맨 왼쪽 맨 위쪽에 오염의 축소라고 있어 없어요? 축소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염 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요게 우리 투자론의 심장입니다. 투자론의 뭐라고요? 심장. 오염 조정 할인율법이다. 자, 요거 끄집어낸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요거를 좀 이따 하겠지만 이따가 할 겁니다. 요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자, 요게 그 투자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처분했을 때 요거를 현금 유출액 해줍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요? 현금 유입액이라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 할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요것을 할인하게 되면 이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무슨 가치가 나온다고요?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것 뺀 거를 수년가, 이것보다 이거 한 걸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요걸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게 이제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입니다. 1등 뭐라고요? 2등. 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2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한 군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게 되면 얘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잠시 할 겁니다. 얘는, 자,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분산 투자한다 해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오염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오염이 줄어들면서, 자, 이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있죠? 분산투자 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잠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요거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엑스트라급 아니면요 조연급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엑스트라라는 게 뭐냐면 지문에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끼어듭니다. 그냥. 뭐라 한다고요? 한 개 정도 끼어듭니다. 자, 볼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17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보니까 왼쪽 맨 아래 오염의 회피라고 있어 없어요? 자, 이 오염의 회피라는 것은 그냥 돈만 생기면 은행에다 묻어 놓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냥 은행에다 보관료 받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오염의 전가라고 있는데, 요건 아주 웃기는 놈입니다. 이건 지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오염의 전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를 임대하면서 한 달에 5년 동안 임대하면서 3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300만 원 받으면 누가 손해요? 집주인이 손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한 400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위험을 누구한테요?
자, 이 그 차입, 자, 그 세입자들한테 있죠? 이걸 떠넘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따가 변동금리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것도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결국은 보험사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요? 위험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위험의 축소라고 있는데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것은 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호황 보통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호황 보통 무시하고 최악의 경우는 최소한 이 정도 건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수익은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비용을 크게 예측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웬만한 대안은 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이제 지금은 대충 자, 대충 아시죠? 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 또 뭐냐? 얘는 이런 겁니다. 자, 보니까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요거 계산하려고 하죠? 기대 수익 같은 거 계산하려면 자, 임대주택이라면 공실 같은 것도 잘 예측해야 되고 임대료도 잘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경비 같은 것도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기타 소득 이런 것도 다 예측해야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요때 자, 다른 예측치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살짝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살짝 내려볼 수 있죠. 그럼 얘가 변해요, 안 변해? 변하는데 가장 크게 변하는 거 있죠. 여기에 나중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큰 놈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공실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예측했던 공실만 잘만 유지만 해준다면 위험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민감도. 그 다음에 이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 얘는 조연급은 됩니다. 무슨 급은 된다고요? 조연. 자,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은 아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있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거 큰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정도 딱 들어왔으면 딱 좋겠죠? 예, 그러니까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위험 회피형.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가정해 갖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기대수 그리고 분산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위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위험을 하나의 평면에다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어 볼 수 있죠?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러면 얘는 10%, 20%, 30% 위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10%, 20% 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자, B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습니다. 자, A. 네. 자, 이렇게 다시. 자, 요거는 10%, 20%, 30%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C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D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누구를 가정하냐면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얘랑은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으면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이런 걸 지배한다 입니다. 뭘 한다고요? 지배.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위험이 같아요, 틀려요? 위험이 같다면 기대치가 높은 걸 좋아하겠죠? 이렇게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면에다 집어넣고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 있죠?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높은 놈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네요. 요거까지는 좀 할만한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이제 변이계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지금 변이계수라는 것은 변이계수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해준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의 뭐라고요? 위험해 준 건데,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몇 %예요? 20%죠? 그 다음에 위험은 뭐라고요? 10%죠? 근데 그 다음에 C네요, C. 자, C죠, C. 기대 수익 20%, 위험은 10%죠? 그 다음에, 자, B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얼마라고요? 30%. 위험은 뭐라고요? 20%죠? 그럼 계산하면 0.5고, 얘는 뭐 0.66 정도 나올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0.5%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기대 수익률 1%당 위험 0.66이라는 얘기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변이계수로 하는데, 요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이런까지. 자,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C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10%, 위험도 10%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C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3%, 30%, 위험도 30%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둘 다 변이계수가 같아요, 틀려? 얘도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얘도 30분의 30이니까 1이죠? 둘 다 같아요, 틀려? 같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라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요게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1호로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간다고요? 포트폴리오 1호로 넘어가면서 얘를 써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자체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랑 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45번. 자, 찾으셨나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익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이며 요구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자, 요구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있죠? 요걸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것도 집어넣으면 좋지만 이게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인플레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2번 볼게요.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 있죠?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얘는 일반 경제 상황 있죠? 요거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 수요 있죠?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3번 볼게요. 무위험률은,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장 전체에서의 나랑 상관없는 위험 있죠? 여기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다만 평균 잡았을 때 10% 요구한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되겠나요?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이거.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투자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쳐볼게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자, 피할 수 있는 위험의 증가와 요구 수익은 비례관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험. 바꿔놓으세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있죠? 그 밑에다가 요거를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뭔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요거는 아까 내가 잘해서 못해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구 수익이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진짜 여기다 투자했더니 1년 동안에 2,500만 원 실제로 벌었습니다. 2,500원 벌 수 있죠? 맞죠? 이때 수익률이 25%인데 이걸 실현 수익률로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투자 결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다 투자했더니 1년이 지나서 벌은 수익률이죠. 지금은 여기다 투자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실현 수익률은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읽어볼게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에 타당성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보도, 자, 얘는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금융위험이 생기는 거죠?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면 이런 거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겁니다. 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나는 전혀 위험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밖에 못 얻는 겁니다. 무위험률밖에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밖에 없다고요? 무위험률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8번 볼게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되는 거 있죠? 요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피셔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투자자들은 자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밑줄 쳐볼게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요거를 위험이라는 겁니다. 위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죠. 맞는 겁니다.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걸요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수적 예측기법이다. 그 다음에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거 찾아내서 걔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서 조정된 할인율이죠. 위험이 커지면 얘를 사람들 높이려고 하죠. 요걸로 나중에 할인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1억 투자했는데 만약에 호황시에는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보통일 경우는요 2,500만 원 벌 수 있답니다. 불황일 경우는요 얼마 버냐면 1,500만 원 벌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확률을 계산해 주어줘야 되죠. 확률은 0.2, 0.5 소수점으로 했네요. 0.5, 0.3이라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3,000 곱하기 0.2 플러스 2,5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5 플러스 1,500 곱하기 얼마요? 0.3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2,3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1억 투자해서 2,300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바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호황시에는 1억 투자해서 3,000 벌 수 있죠?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때는 30% 벌 수 있네요.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2,500 벌 수 있죠? 그러면 25%를 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때는 1,5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15% 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바로 주어진 경우 있죠? 이때는 더 간단합니다.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은 30%가 될 확률은 0.2죠. 플러스 25%가 될 확률은 0.5죠. 플러스 자 15%가 될 확률은 얼마라고요? 0.3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23% 나옵니다. 이런 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 문제를 놓친 자들에도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본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한 군데만 투자해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요? 나눠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최적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 하는 얘기죠. 이걸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겁니다. 18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자 1952년도에 마코 이치라는 사람이 자 이 시카고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논문이라고 발표하냐 하면서 찢어버렸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논문 자체가 금융시장의 어떤 균형을 설명하는 엄청난 논문이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가지고 9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론인데 우리 이런 걸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공부가 시험에도 안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갖고 있다고요? 자, 이거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인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식. 자, 이거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어디라고요? 우산 만드는 회사에 다 투자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 조금 전에 계산했었죠? 그리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뭐 이런 것까지, 이거는 뭐, 자, 측정하기 좀 곤란하니까 시간이 없어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은 몇 %라고요? 10%, 오염은 8%라고 쳐보자. 그러면, 투자한 이후에 시장 상황은 알 수 있어, 없어요? 투자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겠죠? 잘 팔리면 주가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우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게 호황이고 불황입니다. 이래로 이게 확률 곱하니까 10% 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잘하면 대박 나지만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는 겁니다. 오염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이입니다.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요거 10억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했냐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애가 몰빵 했다고 치자. 몰빵 아시나요? 자, 아이스크림 빙과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다 투자했다 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얘는 얼마라고요? 8%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10%죠? 기대 수익률. 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막 소나기 맨날 오고 날도 막 축구하는데 밥 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 다음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이때는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릴 수 있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이것도 잘하면 쪽박, 잘못하면 뭐라고요? 대박 날 수 있네요. 그죠? 이런 거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다 반반씩 투자한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2분의 1씩 이걸 지금부터 분산 투자한다 집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 그러면 이렇게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 있죠? 요거를 포트폴리오 해줍니다. 뭔 폴리오라고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자, 원래는 이게 서류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가방이라고요? 서류 가방.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도 이제 가끔 강의하러 가는데, 제 서류 가방을, 그 가방 열어보면, 제 칫솔도 있고, 책도 있고, 빤스도 있고, 별로 게 다, 그러니까 오만 잡다가 다 집어넣는 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다. 입니다. 알겠나요? 있어야 돼. 그거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자,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분산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계산기로도 계산하기 힘듭니다. 얘는 의미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죠?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렇게 좀 돼요. 그러면 10% 나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예. 만약 여기다 3분의 2 투자하고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렇게 좀 돼요.
그죠? 자, 요거는 계산할 줄 아시고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라고요? 원래는 8%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위험이 어떻다고요? 한 6%면 6%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라고 하죠?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자, 이제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했다고? 반반씩 투자했더라도 기대 수익률 그대로 10% 맞죠? 맞죠? 근데 얘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얘는 자,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을 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줄어든다고요? 위험이 줄어들었답니다. 왜 줄어나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잘 팔리죠? 근데 아이스크림도 지질이 안 팔리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문 얘기 하겠네? 자,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뭐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겠죠? 우산은 또 지질이 안 팔리겠네요.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나하나 투자했을 때는 위험이 컸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위험이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합니다. 캑캑거려서. 자, 그러면 좋다.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좋다.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위험? 아,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그죠?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어디 갔냐면, 서울에 있죠, 서울에. 서울에 있죠, 서울에. 신림동 있죠? 네. 신림동 서울대에 있고, 거기에 보면 고시촌이 있는데, 거기서 고시원은 진짜 공부하는 고시원입니다. 이런 동네 고시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서 이 한 30억 정도 모아서 30억짜리 고시원은 한 군데만 투자한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 나눠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미래 시장 상황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자, 볼게요. 만약에 자, 고시원 3군데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후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부한 사람은 다 나가요 안 나가요? 쭉쭉 빠져나갈 가능성 있죠? 물론 약간의 고시원마다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는 거의 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하겠나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올해 이제 사법시험제도가 2차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80% 이상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설문조사 부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사람들 요금도 나야 되겠죠? 로스쿨 제도는 전부 가진 사람들만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졌는데 만약에 부활하기로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신림동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하기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으서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뭘 할 수 없다고요? 제거할 수. 자, 근데 자, 만약에 여기는 아줌마들을 채용해서 음식도 헤매기는데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무지장 형편없답니다. 그리고 B 씨는 좋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라면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소문 금방 나죠? 장사 대화인데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A 고시원은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B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도로 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문제가 알겠나요? 만약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여기 시골에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여기로 다 이사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A, B는 좀 잘 될 가능성이 있고 C는 무장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를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험 같은 거 있죠? 요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자, 이런 것들은 아까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아니면요, 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아니면요, 자, 전쟁이 났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자,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뭔 위험이라고요? 체계. 근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입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줄이는데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주 물어보니까. 그래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암기하세요. 그래서 자, 비계는 제거하고 먹어야 되죠? 그래. 여기 비계는 제거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헷갈리죠? 좋다. 그러면 비체계적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 뭐라고요?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신림동에서 고시원 사업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시 또 어디로 왔어요?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왔다고요? 주식 돌아와서 자, 20억 가지고 일부는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하고 일부는요 장화 만드는 회사 투자했습니다. 장화 아시나요? 비올 때 쓰는 신발 있죠? 이거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반반씩 투자하게 되면 어쩐지 얘들끼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꾸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으려나요? 아, 비가 많이 오고 선 사람은 같이 올라가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네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반은 장화, 반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했다 쳐볼게요. 이렇게 투자한다면, 이렇게 반반씩 투자한다면 얘들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분산 투자하더라도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자꾸 자, 상쇄할 수 있죠? 제거해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어떻다고요?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분산 투자하면 분산 효과는 작아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자꾸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요 상관계수라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 안 물어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크다. 근데 얘는 자꾸 반대로 움직이죠. 얘가 서울 갈 때 부산 가려고 하죠. 별 상관 있어 없어요?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만약에 우산하고 장화를 투자했는데 반반씩 투자했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가 10% 올라갈 때 얘도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분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는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랑 분산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얘가 10% 올라갈 때 10%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장화가 10% 올라가니까 아이스크림이 10%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정확히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없어진다. 위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있어 없어요? 있기 힘들겠네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자,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 좋다. 이걸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분산에 투자한 게 유리하다고요?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알겠죠?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어떤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작을수록. 가장 작을 때 뭐라고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알겠죠? 플러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한 장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시면 시장에는 A라는 부동산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문양 많이 있겠죠? 신림동에는 고시원들 많이 있을 텐데, 자, 볼게요. A하고 B를 반반씩 투자했더니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얘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입니다. 요것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 힘들지만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반반씩 투자했더니 기대치는 이만큼, 위험 이만큼 점을 찍어볼 수 있죠? B하고 C를 투자했더니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D를 투자했더니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투자 비율도 달리할 수 있죠? 그러면 수많은 포트폴리오의 집합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하나 포트폴리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어디 갔어요? 좌상향 쪽에 있는 어디라고요?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매끄럽게 연결했죠?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를 효율적 전선이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면, 자, 모든 사람은 효율적 전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이죠? 이 사람들 가정하면 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여기다 투자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기대치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은데,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치가 같으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기대치가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 얘가 작죠? 얘보다 얘가 작은데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아요, 틀려?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 얘가 높죠? 요거 높은데 이건 구할 수 없는 선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어디 있는 걸 선택한다고요? 효율적 전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있죠? 요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이걸 좋아하냐? 그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냐면 이거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얘는 뭐냐면 우유입니다. 우유. 얘는 뭐라 하냐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아시나요? 쓰레기. 우유 쓰레기. 어떤 사람이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 우유를 한 병 주겠답니다. 그러면 요점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족감이라고 적게요. 뭐라 한다고요?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는 겁니다. 만족감을 뭐라고요? 효용이다. 근데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더 치우래요? 그러면 우유 한 병을 더 준다면 만족감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점과 요점이 만족감이 동일하다 해줍니다. 만족감이 뭐라고요? 동일하다.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는 겁니다. 효용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효용이 무차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이가 없는 걸 뭐라고요? 무차별하다. 그럼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그럼 우유를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효용이 동일한 점을 쭉 연결한 거를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이다. 효용이 차이가 없는 점을 쭉 연결한 걸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커브 형태로 그렸냐? 이거는 자, 이 경제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다 치면 돼요. 알겠죠?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 그린다고요? 커브의 형태로 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치운 대신에 우유를 2병 주겠답니다. 우유를 몇 병 주겠다고요? 이거는 효용이 같은 게 아니라 커진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커지면 자, 좌상향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는 더 준다면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네, 그러면 자, 요거 위험 회피형 투자는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위험이 작은 놈 선택하죠? 이걸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치가 높은 놈 선택하죠? 이렇게 평면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하고 뭘 그릴 수 있다고요? 기대치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디로 갈수록요? 좌상향 쪽으로 갈수록 만족감이 커지는 거예요. 좀 약간 까탈스럽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볼게요. 이건 기대 수익률. 얘는요, 위험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게요. 어떤 사람은요, 요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의미를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효용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다는 얘기는 어디 갔어요? 이 사람은 이 위험이 요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같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은 거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이렇게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위험이 이렇게 큰 걸 보면 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그마한 위험밖에 감수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요,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 얘기하겠죠? 잘하면 대박. 자, 쪽방한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인 투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자, 같은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까탈스럽네요.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자, 우리 이제 이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얘보다는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다 큰데 이건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 어디냐면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맨 끝에서 만나는 점이 있죠? 이걸 접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도 크고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요거.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이거를 식사하고 오면 더 다 까먹을 거니까 문제를 곧바로 풀게요. 문제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46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 것은 이걸 뭐라고요? 우상향한다 해줍니다. 이건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라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문제에서 위험 선호형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뜻이다. 위험 회피를 다른 말로 혐오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회피를 뭐라 한다고요?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을 싫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2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 저거를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라는데, 효율적 프론티어란 주어진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며 우상향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어진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걸요, 우상향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우상향한다. 다음 3번 볼게요.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상이한 추세를 보일 걸로 했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죠? 상이한 추세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자, 이런 거 뭐라고요? 급하다. 이런 걸요, 완만하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다. 맞습니다. 6번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포트폴리오 구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위험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8번. 시장의 힘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 무슨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거 있죠?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걸 시장의 힘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힘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선의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여 안정된 투자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다 맞는 겁니다. 1번 빼고. 10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표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는 비체계적 위험을 100% 줄일 수 있다겠죠? 그래서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자산 구성비를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47번 볼게요.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는 실전에서는 다른 문제 다 푼 다음에 나중에 푸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얘는 왜냐하면 박스가 옆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돼요. AB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50%라는 얘기죠. 자, 아까는 부동산 A 부동산,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얘도 10%, 얘도 10%라면 이쪽에다 2분의 1 투자하고 이쪽에 2분의 1 투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대수익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하나하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A, B, C가 있는데 볼게요. 자, 볼 줄 아셔야 됩니다. A 부동산은 호황일 때는 6% 얻을 수 있죠? 불황일 때는 몇 프로라고요? 4%네요.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는 몇 프로라고요? 4%. 네, 각각 확률이, 자,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50% 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네, 여기다 0.5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얼마라고요? 한쪽이 백분율이면 한쪽은 소수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더해준 게 A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입니다. 아까 했었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B 부동산은요 8% 4%네요. 몇 프로 4%예요? 8% 4%. 그 다음에 C 부동산은요 10% 2%네요. 맞죠? 10% 2% 맞죠? 자, 그러면 확률은 똑같으니까 여기다 0.5 여기다 얼마라고요? 0.5 여기다 얼마라고요? 0.5 여기다 0.5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돼요. 자,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 나오냐면 5% 나옵니다. 얘는 얼마 나와요? 6% 나옵니다. 얘도 얼마라고요? 6%. 어떻게 금방 계산했냐? 요거는 확률이 똑같은 경우 있죠? 그때는 얘랑 얘랑 두 가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죠? 나누기 2 하니까 5. 이렇게 되죠? 얘는 얘랑 얘랑 더 12죠? 나누기 2 하니까 6이 되겠네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대해서 기대수익 계산했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5% 얘는요 6% 얘는 얼마라고요? 6% 여기다가 자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된다겠죠? 투자 비중은 맨 왼쪽 칸에 있네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어 없어요? 20% 30% 50%죠? 주의할 건 한쪽이 100분율이면 한쪽 소수점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0.2 여기다 얼마라고요? 0.3 여기다 얼마라고요? 0.5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자 5.8%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8%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다른 거 다 민법까지 한 다음에 있죠? 시간 남을 때 한번 돌아와서 하세요. 나서 괜히 이거 손댔다가 답이 안 나오면 또 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근데 10분 동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 몰라서 잘못 계산한 겁니다. 계산이 틀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맨 나중에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라 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공부했고, 자, 정확히 2시 4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는